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5월 18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83%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2% 상승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 투자자가 5,400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코스피를 끌어올렸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큰 움직임 없이 817억 정도 매도했고요. 코스닥은 양매도 910억, 344억 정도 나오면서 크게 상승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코스피가 다시 바닥을 찍고 2,500선으로 반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지지 라인을 형성하던 그 라인을 다시 회복을 했고요. 지금 점진적으로 저점을 떨어뜨리면서 진행될 수 있었는데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하면서 21선 위로 코스피 지표를 올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대형주 위주로의 그런 상승세가 좀 나오면서 코스피가 좀 강세를 보였고요. 그동안에 이제 미국의 디폴트라든지 그런 불확실성에 대해서 좀 조정을 받았지만 금방 또 이제 회복을 하는 분위기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디폴트에 대한 우려가 또 해소된다, 다시 디폴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반복되면서 증시가 출렁일 가능성이 있고요. 디폴트에 대한 그런 우려가 완벽하게 없어지기 위해서는 미국의 그런 의회에서 그 예산안이 통과가 되거나 아니면 예산 삭감을 통해서 좀 어느 정도 협상안을 내놓거나 그런 둘 중에 하나가 좀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증시가 반등한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반등할 수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단기간에 이제 그런 이슈에 대해서 좀 이제 출렁일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계속 변함없이 말씀드립니다. 꾸준히 이제 상승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닥이고요. 코스닥도 이제 N자로 좀 올라가는 듯 한데요. 전날 상승분 대비해서는 크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21선 아래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고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지금 크게 많이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코스닥이 조금 더 올랐었지만 지금 최근에는 코스피가 좀 더 힘을 주는 모습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실적주 위주로의 그런 장세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이제 그런 자금들이 풀릴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안전자산 위주로 대형주 위주로의 상승세가 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가 거기에 대해서 반등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양지수 일단은 오늘 반등에 성공했고 내일 이제 마지막 날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환율은 1원 정도 상승했고요. 1337원입니다. 크게 무리 없이 진행되었고 쌍봉 정도에서 조금 하락을 했다. 그래서 일단은 쌍봉을 찍고 추가적인 음봉이 나오면서 21선 아래로 다시 떨어지는지 그러고 환율이 이제 이 1300원 부근을 꽤나 오래 횡보를 했는데 그 구간을 깨고 이제 내려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제 환율이 급락을 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점점 이제 나올 때까지는 지금 조금 더 이 환율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환율도 내려가는 방향으로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1300원 라인을 견고하게 지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은 지수 선물이고요. 선물 지표는 약 상승 하락 거의 부합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유럽 증시는 오히려 지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 정도 반등을 하는 반면에 미국 증시는 크게 상승은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일단 내일까지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유럽 증시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권금리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좀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대비해서 0.1% 정도 상승을 해서 지금 3.6%로 반등을 좀 했고요. 이전에 이제 잠깐 바닥을 찍고 반등했던 그런 수준까지 또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강하게 또 국채금리가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그런 미국의 추가 예산안이 발표가 되었을 경우에는 국채가 더 발행이 되겠죠. 그래서 국채가 많이 발행이 된다면 국채 가격은 이제 떨어지게 될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금리가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이제 미국에 대한 이슈 때문에 국채 금리가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내려가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2020년부터 지금 비이상적으로 이 국채 금리가 많이 상승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채 가격이 상당히 이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금리 인하가 되면서 이제 그런 국채 가격들도 정상적으로 이제 올라가게 된다면 국채 금리도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시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전체적인 방향은 변함이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증시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오늘 10원 상승해서 15,780원으로 마무리됐고요. 0.06% 상승했습니다. 오늘 뭐 큰 변화 없었고요. 장 초반에는 하락을 하다가 이제 반등을 좀 하면서 진행이 되었으나 크게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락 상승을 계속 반복을 하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이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15,780원으로 시간의 가격도 마무리가 되었고 거래량 자체도 크게 없었습니다. 자, 오늘도 300만 주 정도 거래가 되었고요. 어제와 거의 유사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달 들어서는 사실 거래량이 크게 많은 날이 없었고요. 계속해서 300만 주대 가격에서 크게 주가도 올리지 않고 떨어뜨리지 않는 그런 움직임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600원, 700원 이 정도 가격대를 계속 유지를 시키는 모습이고요. 그런 와중에 국매도가 계속 늘어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조금 이따가 그 국매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드리려고 하고요. 계속해서 시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투자 수급을 바로 보겠습니다. 오늘 기관 투자자가 21만 주 매도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12,000주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가 이제 매도를 좀 멈추는 듯 하다가 오늘 또 매도를 했는데요. 오늘은 또 금융투자, 보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모두 매도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연기금 투자자가 좀 매도를 했고요. 최근에 이제 매수했던 것의 대부분을 또 뱉어내면서 매도를 진행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연기금 투자자에 대한 흐름이 지금은 매도를 계속 이어가거나 매수를 계속 이어가거나 이런 흐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목표하는 양 6.5% 수준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포트폴리오 재구성은 진행을 시켰기 때문에 그 뒤에 움직임 자체는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후에 매도가 좀 연속적으로 많이 나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서야 매수 매도가 계속 반복되면서 좀 이런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매도세가 언제 줄어드는지가 중요한데요. 지금은 오늘도 12,000주 정도 매도하면서 연일 매도는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전날 대비해서는 또 크게 많지 않은 물량 매도했고요. 사실 16일도 그렇게 진행되었었기 때문에 또 내일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웬만한 투자자들은 기관 투자자들은 연속적인 매도를 끝내고 매도 물량도 좀 많이 멈춘 상황인데요. 외국인 투자자가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아서 계속 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내일 시장과 그 다음에 다음 주 시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 지금 이제 바닥 라인은 확실히 좀 찍고 좀 자리를 잡는 모습입니다. 5일선 위로 이제 주가가 형성이 좀 되었고요. 3일 정도 진행이 되었고 어제도 말씀드렸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이제 쌍바닥 형태를 그리면서 진행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V자로 상승시킬 것인지는 조금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점이 저점 구간이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확실한 것 같고요. 코스피가 급락을 하거나 그렇게 진행되지 않는 이상은 완곡하게 자리를 잡고 반등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떨어졌던 그런 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 매수라도 이렇게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 21선을 뚫고 이제 어떻게 또 진행되는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이제 이렇게 빠르게 떨어졌던 주가가 빠르게 올라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요. 27,400원을 어떻게 돌파하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 구간을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박스권 하단에도 위치를 하면서 지금 지난 6개월 동안의 이 상승 흐름이 또 제자리로 돌아온 느낌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전에 고점을 점점 높이던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 다시 올라갔을 때에 고점을 높여주는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때는 이제 진짜 상승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차트는 네, 특별히 더 볼 것은 없을 것 같고요. 네, 넘어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군매도 잔고와 대차 잔고를 볼 건데요. 먼저 군매도 잔고부터 보겠습니다. 자, 군매도 잔고 네, 1304만 주까지 또 증가를 했습니다. 40만 주 정도 또 증가를 했고요. 뭐 계속해서 일별 군매도가 많은 날에는 어김없이 군매도 잔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 주 수준에서 지금 800만 주까지 더 이제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네, 좀 있으면 이제 900만 주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5월 17일은 52만 주, 네, 군매도 비율도 상당히 높게 거래가 되었었기 때문에 당연히 또 군매도 잔고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 오늘 날짜로는 군매도 거래가 조금 줄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네, 군매도 1거래 비율로 따지면 많은 수준입니다. 자, 그래서 좀 이따가 네, 군매도 잔고의 이 패턴을 좀 같이 살펴볼 건데요. 네, 한번 이 대차 잔고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차 잔고는 오늘 네, 체결이 50만 주, 상환이 49만 주 정도 진행되면서 오늘은 특별하게 뭐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체결과 상환이 다 유사하게 진행되었고요. 어제와 이제 전날, 네, 그저께가 좀 대차 잔고가 체결이 많이 되면서 단기간에 좀 증가를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오늘은 더 늘어나지 않고 2,960만 주 정도를 유지를 하였고요. 추후에 좀 공격적으로 더 늘어나는지를 한번 지켜보면서 대응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매도 잔고와 대차 잔고가 다 같이 좀 늘어나는 추세가 일단 이어지고 있다. 네, 그래서 그게 언제 멈추는지가 네, 한번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외국인 추적 물량 대비해서는 아까 이제 12,900주 거의 유사하게 진행이 되었고요. 보율은 11.84%로 네, 지금 근래 들어서의 최저치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도 이제 추가적인 매도를 하면서 또 추가적으로 또 물량을 쏟아낼 것인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오늘도 결국에는 장 초반부터 보기 싫은 네, 증권사들이 또 보이더라고요. JP모건과 모건서울이 또 매도를 진행했고요. 네, 신한증권이 또 매도 상위에 위치를 하면서 오늘도 물량을 네, 뱉어내긴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전체적으로는 많은 물량을 뱉진 않았지만 어제도 사실 JP모건, 모건서울, 신한증권이 순매도량 상위에 위치할 정도로 군매도를 또 쏟아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최근 10일 동안의 물량을 보면 모건서울, JP모건, 메릴린치, 네, 신한증권이 있고요. 20일 동안에도 집계를 해보면은 이제는 모건서울에 매수가 없고 매도가 집중되어 있고요. 네, JP모건, 신한증권, 모건서울은 계속해서 네, 물량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국매도 비율도 오늘 8.69%, 그래도 전날보다는 줄었지만 그래 확실히 8% 이상 뭐 계속해서 일정 비율을 유지해주면서 국매도를 집중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국매도를 쏟아내는지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더 제가 자료를 추가시켜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제가 자료를 좀 그려와 봤고요. 네, 오늘 날까지의 국매도 잔고와 그 다음에 외국인 보유 수량, 네, 이거는 주식 수고요. 그 다음에 주가와의 관계를 좀 이렇게 각각 그려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를 보게 되면은 왼쪽이 이제 네, 외국인 보유 수량입니다. 네, 보유 수량이고 오른쪽이 주가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가와 이 외국인 보유 수량에 따라서 어떤 패턴을 보이는지 두 개를 이제 겹쳐 보았고요. 상당히 이제 유사한 그림이 나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0에 해당되는 지점이 이전에 블록딜, 네, 블록딜에 해당되는 지점이고요. 블록딜이 시작된 그 지점부터 외국인 보유 수량이 그 전에 확 늘었다가 그대로 이제 쏟아냅니다. 그러면서 주가도 쭉 떨어지게 되고요.
네, 그런 중에 이제 외국인이 다시 보유 수량을 늘리면서 주가도 같이 올라가게 되고요. 네, 그래서 떨어뜨릴 때는 같이 떨어지고 올라갈 때는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매칭이 되면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특히 최근에 이 상승 하락 패턴은 굉장히 유사하게 지금 겹칠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외국인 이 보유 수량, 특히 이제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 매도가 그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를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이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래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래프는 왼쪽이 주가고요. 오른쪽이 공매도 수량입니다. 잔고 수량을 가져왔고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자,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할 때는 네, 마찬가지로 여기도 블록딜 수행을 했던 그 날짜 시작점으로 해서 0으로 했고요. 네, 오늘날까지의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질 때 이제 블록딜 하면서 그 시작과 동시에 공매도 잔고 또 늘어납니다. 그리고 공매도 잔고가 줄 때도 사실 이제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 공매도 잔고와 주가가 일단은 완벽히 이제 역으로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 공매도가 증가한다라고 해서 주가가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때는 공매도가 증가를 하지만 주가는 또 올라갔었고요. 네, 그래서 공매도가 떨어지지만 주가도 떨어지는 네,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제 최근에 이 구간이 공매도와 이제 주가가 상당히 반대로 흘러가죠. 공매도 잔고가 내려가면 주가가 올라가고 공매도 잔고가 올라가면 네, 주가가 내려가고 그게 딱 이 반대로 대칭으로 이제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 시기가 지금 이제 80에서 지금까지니까 약 3달 정도 지금 이런 흐름을 이어왔습니다. 그 주체가 모건서울, JP모간, 신한증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자, 그러면 외국인 보유 수량과 이 공매도 잔고가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또 제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왼쪽이 네, 외국인 보유 수량이고요. 오른쪽이 공매도 잔고 수량입니다. 네, 지금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완벽하게 대칭을 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 그래프를 그려보고 저도 정말 너무하다 싶을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외국인 보유 수량이 줄어들면서 공매도가 증가하고요. 보유 수량이 늘어나면 공매도가 줄어들고요. 그 시기가 거의 일치했습니다. 네, 최근에는 거의 네, 완벽하게 대칭을 그릴 만큼 그 수량과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보유 수량 이 차이, 그 차이도 거의 정확하게 일치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외국인 보유 수량이 1,600만 주에서 지금 이제 최근에 보유 수량이 아니죠. 보유 수량이 8,400만 주에서 지금 이제 7,600만 주, 약 이제 800만 주가 감소를 했었는데요. 공매도 잔고로 따져보면 지금 이제 500만 주에서 1,300만 주까지 800만 주가 증가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외국인 보유 수량이 줄어든 만큼 공매도 수량이 늘어난 모습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외국인 이 투자자가 이 공매도를 특정 물량을 통해서 수량을 늘리고 줄이고를 반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와중에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는 계속해서 갇혀있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갇혀있는 주가 수준이 지금 이제 15,000원 수준에서 18,000원 수준 그 사이고요. 특히 최근에 공매도가 집중되었던 그 가격대는 15,000원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세 개를 확인을 해보았는데 정리를 다시 드리면 외국인 투자자는 확실히 지금 공매도를 주로 다루는 그 투자자가 맞다라는 것이고요. 그 거래원을 살펴보았을 때 모건서울, JP모간, 신한증권 창구 이렇게 세 개 창구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공매도를 늘리고 줄이고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매도가 이제 늘어났을 때 주가가 꼭 떨어지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었고요. 지금 최근에는 이제 그 흐름이 좀 반대로 나오긴 했지만 지금 결국에는 이 공매도가 100%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이 수량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평균 단가, 비슷한 평균 단가에서 공매도가 집중되어 있었고, 네, 특정한 그런 이해관계를 위해서 공매도 잔고를 늘리고 줄이고를 반복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공매도도 일정 평균 단가를 좀 관리하는 모습이었고요. 네, 그 평균 단가를 관리하는 이유는 지금 추정을 한번 해보면 첫 번째는 블록딜 물량의 소화라고 생각하고요. 네, 블록딜 물량이 소화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MSCI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발표한 KRX 300에 대한 비중 조절에 따른 그런 신규 유입 매물을 염두해서 미리 이제 이렇게 물량을 공매도 수량을 통해서 네, 확보를 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아닌가. 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추정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결과가 한번 나올 것인데요. 결국에는 네, 지금은 이전 외국인 투자자 보유 수량이 지금 저점으로 따진다면 7,500만 주 수준에서 계속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최근 이 구간 동안은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7,500만 주 수준을 유지를 해주면서 진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웬만한 공매도 물량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매도 물량이 이제는 마무리가 되어 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내일쯤 해서, 네, 다음 주쯤 해서 본격적인 반등 흐름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어느 정도의 횡보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기간 투자자에 대한 매도세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간 투자자에 대한 매수세가 다시 붙어야 이제 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최근 이제 한 4일 정도를 보았을 때는 분명히 이제 거래량이 크게 많지 않아도 분명히 이제 올릴 수 있는 그런 수급이 조금만 들어와도 주가는 쉽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15,700원, 800원 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전에 주가가 빠르게 올라갈 때를 한번 살펴보면 며칠 만에 이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약 일주일 만에 대부분의 2, 3천 원대는 그냥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추후에 어떤 흐름으로 계속 이어가는지 그리고 기업에 대한 영위성이 우리가 보던 그런 흐름과 계속 일치해서 나아가는지 네,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미 이제 블록딜과 유상증자는 벌어진 것이고요. 이제는 네, 그런 소화 물량을 가질 수 있는 네, 소화 기간을 충분히 가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한 스텝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제 추가 유상증자라든지 추가 블록딜에 대한 가능성은 이제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3조 자구안도 이미 완성을 했고 블록딜을 무리하게 추진했을 때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지분도 네, 상당히 줄어들고요. 유상증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유동 비율이 조금 더 떨어지긴 했지만 결국에는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두산 밥캣이라는 좋은 이 자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창출 능력도 분명히 높아졌고요. 그리고 PRS 계약이 해결되면서 지금 이제 두산 밥캣에 대한 지분을 네, 이 블록딜을 네, 하다못해 이제 블록딜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카드가 생겼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거의 역사적인 고점 위치에 있기 때문에 두산밥캣 네, 사실 두산밥캣에 대한 지분 51%를 두산 에너빌리티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라고 한다면 1,000만 주 정도를 블록딜을 해도 41%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블록딜을 했을 때 5,200억에 대한 이 현금 확보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고 두산 밥캣 자체가 또 지금 현재 현금 보유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1조 가량의 그런 현금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 대출을 해줄 수도 있고요. 네. 이 그룹사 간에 또 이제 자금을 서로 빌려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도 이용을 해볼 수가 있고요. 네, 두산 밥캣의 그런 현금 창출 능력을 이용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블록딜을 했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또 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상증자와 블록딜을 통해서 뼈를 깎는 재무 구조 개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스텝을 이제 생각해 보았을 때는 여러 카드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재무제표를 들여다본 분들이라면 지금 당장 그 정도 수준의 무리수를 두진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천천히 계속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오르락 내리락을 했더라도 저는 이 이상 19,300원이 이전 고점이었지만 그 이상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하지만 지금 돌아가고 있는 느낌이긴 하지만 분명히 그런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요 정도로 지금 군매도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제 그런 시장에 대한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추가적인 분석을 하면 또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요 정도로 보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또 이제 코스피 200, 코스닥 150, KRX 300 구성이 이제 내달 9일부터 바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6월 9일부터 이 구성이 바뀌게 되고요. MSCI 리밸런싱은 5월 31일부터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달 그리고 다음 달에 지금 이런 종목에 대한 비중이 많이 바뀐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비중이 바뀔 때마다 그런 대형 증권사들이 그런 비중 조절을 위해서 이런 어떤 종목들은 매도를 하고 집중적으로 매도를 하고 어떤 종목들은 집중적으로 매수를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번에 이제 모건솔의 집중 매도와 공매도 잔고가 지금 늘어난 상황이고요.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공매도라는 것은 공매도입니다. 말 그대로 빌공이죠. 그래서 실제로 매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빌려와서 그냥 없는 주식을 매도를 친 거거든요. 그래서 쇼커버링을 하면 다시 상환을 하면 내 실제 주식 수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 이게 웃기죠.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동전 10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동전 가치가 될 수 있는 그런 뭐 어떤 것을 빌려와 가지고 미리 매도를 했다라고 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동전을 80개 가지고 있다라고 시장에다가 신고를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근데 제 주머니 안에 실제로 100개가 들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건 80개인데 저는 100개를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게 이제 공매도 시스템의 이 흐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공매도를 쳤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작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공매도를 쳐서 주가를 떨어뜨려서 주가를 올리는 과정에 환차익을 얻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여러 가지 수익 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이 후자는 지금 해당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두산에너빌리티 주가가 마구마구 떨어져서 공매도 잔고가 마구마구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아닌데, 지금은 공매도 잔고가 마구마구 올라가는데 주가는 그렇게 안 떨어지고 있고 실제로 보유 수량이 그 공매도 수량이 마구 올라간 만큼 줄어들어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보유 수량을 적게 했다가 결국에는 다시 보유 수량을 채워넣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이유, MSCI 리밸런싱이라든지 이런 정기지표 변경에 대한 미리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이 아닐까라는 추정을 좀 해봅니다. 자, 일단 뭐 시간이 흘러가면 다시 한번 이런 흐름이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날 것 같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미래를 바라봐야겠죠.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10년 노력의 결실 두산에너빌리티의 한국형 가스터빈이 국내 발전소에 속속 채택되고 있다. 이거는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김포 열병합발전소와 함께 지금 보령 복합발전소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분당 복합발전소에도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 개가 이제 올해 수주가 되었을 때는 총 이제 3개의 납품을 하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202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가스터빈 수출까지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진행된다라고 합니다. 가스터빈을 제작할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 5개 기업뿐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유일한 기업이다. 거의가 아니죠. 그냥 유일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 주기기도 유일하게 제작할 수 있고, SMR 주기기도 유일하게 제작할 수 있고요. 가스터빈 터빈도 유일하게 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강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그런 뭐 터빈이라든지 그런
나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네, 여러 기업들이 이제 이미 시장에 뛰어들었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독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확실히 원자력 관련, SMR 관련, 그다음에 가스터빈 관련해서는 독점 시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 주요 사항입니다. 자, 그리고 두산 그룹이 이제 수소 쪽에도 투자를 하고 있고요. 수소 액화 플랜트와 수소 연료 전지를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수소 액화 플랜트도 사실 여러 기업들이 뛰어들었지만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초로 이제 창원시 두산 에너빌리티 안에 네, 수소 액화 플랜트를 완공을 하게 되고요. 거기서부터 수소 액화 플랜트에서 생산한 수소를 이제 팔아서 네, 거기에 대한 수익을 일부 받는 식의 네, 장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 수소 액화 플랜트가 점점 보급화될수록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익률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두산 퓨얼셀, 그죠? 수소 연료 전지가 이제 앞으로 네, 빛을 발할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RE100보다는 CFE100이죠. CF100에 대한 캠페인이 다시 유행을 하기 시작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100%보다는 원자력 에너지라든지 수소 연료 전지를 통해서 네, 그런 것들을 네, 보강을 하겠다. 그래서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한 보급 확대가 지시가 되면 네, 분명히 두산 퓨얼셀이 큰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동안 한 2년, 3년 동안은 네, 수소연료전지 시장을 좋게 분석을 했지만 생각보다 기대치보다 못한 그런 이 실적과 그런 시장에 좀 실망감을 가지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그 방향으로 다가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수주 잔고도 늘어나고 자회사 2개, 네, 두산밥켓, 두산 퓨얼셀 잘 나가고 있고 두산 큐백스라고 뭐 지금 상장 회사는 아니지만 네, 두산으로부터 받아서 배당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현금 자산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자체로 지금 현금 창출 능력이 상당히 괜찮아졌다라는 것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자체로도 네, 이제는 이 사채 발행도 잘 되고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도 어느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주 잔고를 통한 네, 그런 수익성 확보, 그 다음에 기업 체질에 대한 변경으로 이제는 익률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다. 이 정도로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황은 개선될 것이고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주가는 네, 멈추어 있지만 네, 그런 모든 이해관계가 끝나고 이제 탄력을 좀 받기 시작한다면 분명히 더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